유시민 작가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이재명 정부 비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제기한 핵심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원칙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의문입니다. 처음에는 관계장관과 총리실의 잘못일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판단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시민 작가는 이를 확인된 사실이나 폭로가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관계자들의 행동을 종합해 내린 정치적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치비평은 권력자가 한 말만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행동까지 분석해 말 뒤에 숨은 방향을 추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한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입니다. 지지하는 정부라고 해서 비판을 멈추면 안 되며 비판을 막는 행위는 권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시민 작가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것과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지하는 권력일수록 더 냉정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방향이 보일 때는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과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인터뷰 전체의 맥락보다 특정 문장이나 일부 표현만 떼어내 해석하고 그 일부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에 동의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실제 발언의 내용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뒤 맥락이 빠진 한 문장은 원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자칫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나침반은 자극적인 한마디보다 전체 인터뷰의 흐름과 논리를 함께 살펴보며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해석보다 먼저 유시민 작가가 실제로 무엇을 말했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스베이다 그리고 매부쇼 400회 특집편을 두고서 이제 편집을 두고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편집으로 인해서 혹시 두 분과의 관계가 서운해진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작가님을 배려한 편집이었다. 이런 여러 해석들이 오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배려가 또 다른 오해를 사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녹방에 출연을 하면 신뢰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편집하느냐는 초대한 사람의 마음이죠. 판단이죠. 그걸 존중해요. 그러니까 제가 김어준 총수한테 나갈 때 총수가 저하고 이제 약간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는 이 방송이 가지고 오게 될 파장, 그것이 미치게 될 영향 이런 것들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이에요. 김어준 총수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시장에 맡길 일이지 굳이 그 편집자가 그걸 판단을 해서 할 필요 있냐. 그러니까 뭐 너무 이상한 소리 내가 한 거 있으면 자르고 웬만한 건 다 내보내 주지. 그렇지만 뭐 어떻게 편집하더라도 그거는 귀하의 권한이니까 난 간섭 안 해. 그러니까 저는 편집에 대해서 의견을 일체 내지 않습니다. 녹방에 출연을 하면.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으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엄청 많이 편집했어요. 그거는 저는 김어준 총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자로서의 그 판단을 저는 처음부터 100% 존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임했고,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그 편집한 걸 보면서 총수는 이러이러한 점이 걱정되었구나. 나보다 훨씬 더 그 어떤 저널리스트로의 책임성이 크고 강하고 그리고 판단도 신중하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그 뒤에도 얘기 나눈 적도 없고요. 그냥 짐작하죠. 여기를 이렇게 드러낸 걸 보니 총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걱정이 있었구나. 그리고 참 나보다 훨씬 현명하구나. 그렇지만 이 얘기는 딴 데 가서 또 하고 말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 됐죠. 아유, 저
전 됐습니다 이제. 아니 최욱 씨도 편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한 부분들 이렇게 네. 보면서 아 최욱 씨는 음. 요런 대목을 편집하는구나. 음. 아 그래 요 그건 또 편집하는 게 최욱 씨 스타일이 맞지. 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이 1년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러냐는 목소리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상황이 염려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방송에서 한참 전부터 대통령이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우리 각자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자라는 취지로 시민분들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년 중 작가님께서 가장 걱정되었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선 1년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비판하냐. 그러면 몇 년 되면 비판해도 돼요? 잘 아니 저는 그렇게 네. 말하는 분들한테는 음. 그 임기 5년 대통령인데 이제 1년 만 1년 지나서 2년째로 막 접어드는 시점에서 그렇게 비판하냐 그러면 몇 년 차 되면 비판해도 돼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니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음. 꼭 해야 되겠으면 하는 거지. 그게 제가 이제 한 4년 차, 5년 차에 했으면 이제 임기 끝나가 가지고 이제 힘없다고 이제 그러는 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불안했던 거는 작년 가을부터 좀 불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검찰개혁법 그러니까 9월 달인가 그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안을 네. 처리를 했잖아요. 이제 그다음이 형사소송법하고 그 공수청 네. 중수청법, 공소청법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거 논의를 막 국회에서 시작하는데 우상호 그때 정무수석이 나와서 뭐 정부에서 한다고 가져가더라고요. 왜 가져가지? 그냥 당정 협의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입법 사항인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고. 근데 뭐 대통령이 뭐 직접 챙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직접 챙기더라도 그냥 당정 협의를 통해서 챙기는 게 낫지 않나? 민주당이 이걸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정청래 대표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왜 저걸 스톱시키고 정부로 가지고 가지? 그렇게 복잡한 법도 아닌데. 이게 약간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논의도 이제 민주당 내 논의도 다 중단돼 있고 이제 그때부터 슬금슬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그리고 총리실 TF에서 좀 이상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1월에 이제 첫 번째 입법 예고안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좀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잘못 가고 있다는 판단을 그때 사실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를 정보가 없으니까 바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를 맡고 있었던 TF를 이끌고 있었던 국무총리하고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하고 해안부 장관 이 세 사람이 국무위원 중에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 뒷머리에는 대통령 결재를 안 맡고 이걸 입법 예고를 할 수 없는데 이상하네 라고 그 무럭무럭 의심의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대통령이 잠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 뭐. 바로 잡아지겠지. 그래서 막 비판이 막 엄청 나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근데 2월 하순인가에 두 번째 안이 또 나왔는데 별로 안 다른 게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 정성호 장관이 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저도 국무위원을 해봤잖아요 장관을. 아니 이렇게 민감한 그 대선 공약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대통령 뜻과 다르게 장관이 말할 수 있나? 그 의심이 굉장히 짙어졌어요. 3월 달에는. 2월 말쯤에는. 근데 여전히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거나 했다고 확정하기에는 좀 정보가 부족한 데다가 바로잡을 시간도 아직은 있지 않냐. 이제 그래서 계속 저는 법무장관하고 총리를 두들겨 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랬고 이제 3월 첫 주인가요? 그때 뭐 당정 협의하고 뭐 대통령이 직접 정무수석하고 해가지고 중수정법을 완전히 바로잡았다. 거의 90점 이상 되는 걸 만들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너무 다른 일이 바쁘셔가지고 이걸 못 챙겼나 보다. 그랬던 거야?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찜찜한데. 그렇지만 대통령이 서로 1, 2차 입법 예고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여론을 파악을 하고 입장을 확실히 했구나. 다행이야. 이제 형사소송법만 하면 끝나겠네. 이런데 그거를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형사소송법하고 중수청 공소정법하고를 패키지로 묶지 않고 낸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떡소리 나게 만사를 공사 우선순위에 맞게 지하실 파고 기둥 세우고 1층 짓고 2층 짓고 올리는 스타일로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사 우선순위도 잘못됐고요.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총리실 TF에서는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 내놓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었고 형사소송법은 뭐 지방선거 끝나고 한다. 내놓고 이제 TF 활동 종료하면서 정부안 없다. 국회에 맡기겠다. 그래놓고 이제 의원들은 또 소위 친명 자처하는 의원들이 이상한 입법안을 또 내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중수정법, 공수처법과 맞지도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내놓고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될 때가 됐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 모르게 또는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그러면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예요. 이 중요한 여당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밑에 장관들이나 총리가, 그리고 총리는 또 자기는 폐지 입장이래. 보안수사권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법무장관의 행태, 그다음에 일체 나서지 않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있는데 행안부 장관의 태도, 일개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난동 부리듯이 다니면서 떠들어댄 거 마음대로. 그 대통령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공약권 어긋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판단은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월 초에 지금 공소청, 중수청 출범해야 되는데 실무적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검사가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의 범위를 규정하는 형사법 개정안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조건에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관철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근데 본인이 나서서 직접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본인은 모호하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한 점을 제가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이걸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설이 있나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 검사들의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 이 가설이 아닌 다른 가설로 작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벌어진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냐고요. 저는 못 봤거든요. 일부 비평가들 중에는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또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그렇게 찬성한다는 얘기를. 근데 그 말을 몇 월 며칠 날 어느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했고 저 말을 했고 이걸 쭉 열거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겠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대. 비평에 대해서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비평이라는 것은 비평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말만 사실 팩트를 쭉 나열한다고 비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저의 비평에 대한 생각이에요. 비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또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할 수도 있다. 또는 본심을 감춘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그 권력자의 말과 그 권력자의 휘하에 있는 조직들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이라는 텍스트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 텍스트 너머에 있는 어떤 것까지도 설명해 줄 때 그게 비평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비평가가 왜 필요해요? 대통령이 뭐월 뭐일날 이런 말 했고 뭐월 뭐일날 저런 말 했고 쭉 한 대여섯 개 한 다음에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도 한 번도 흔들리지 없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찬성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주고 싶어 한다는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모든 것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로서 추정하는 거죠. 가설이지만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누가 비평을 할 수 있으며 비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비평가는 정치인의 하는 말 또는 권력자의 말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는 비평은 존재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반대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경위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지 않다면 그 두 사람의 관련된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총리와 총리실의 TF와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작가님. 이거 약간 백브리핑이에요, 그죠? 이미 했던 얘기 하는 거죠. AS. 지금 채팅창에 대호 씨 정신 차리고 같이 한마디 해봐요 그러는데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안 돼요, 그게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그래서 저도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국무총리도 폐지하는 거 찬성이라고. 여당 대표도 찬성이고 청와대도 찬성인데. 그런데 폐지하는데 왜 찬성인 못 나가냐.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난 진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참 난 대통령도 이해가 안 되고요, 솔직히.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런 판단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들이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했다는 것도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그거는 한마디로 모두가 말이 안 되는 행위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채팅창도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제 눈에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뭘 폭로한 게 아니고 네. 많은 시민들이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냥 제가 정리해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19번 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저게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어떻게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국무총리하고 장관이. 그러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거야? 내부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장관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선생님들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1월부터 느낌 이상했다는 분들도 있잖아. 그럼 1월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다 하시는 비슷한 거예요. 분들. 사람이 별 사람 없어요. 다 사람 차이라는 거는 그 아담 스미스의 책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 무슨 거지와 왕의 차이 또는 뭐 네. 천재와 어떤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그레이하운드와 마스티프 종의 차이만큼도 안 된다고. 별 차이 아니에요, 사람이. 약간의 차이거든요. 네. 우리 사실 외모도 그런데 엑스레이 찍어놓으면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은 골조 위에
어떻게 그 두께가 어떻게 됐냐, 뭐 균형이 어떻게 맞냐, 좌우 균형이 완벽하냐 안 하냐, 이런 정도 차이 가지고 장동건도 되고 유시민도 되잖아요. 장동건하고 유시민의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과 우리 보통 사람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규칙, 논리의 규칙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의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최근뿐만 아니라 그동안 쭉 여러 가지를 봐왔을 때 이런 것들을 느끼셨는데 왜 요 근래에 들어서 좀 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게 어떤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론을 많이 살피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쯤 평균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이거 뭐 좀 이상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대통령이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만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대통령이 여론을 잘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인수위 기간도 없이 이제 업무 맡아가지고 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중동 전쟁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이제 중심 과제들에 또 에너지도 너무 많이 썼고 그러니까 좀 삐끗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면 또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1년을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거죠. 지켜본 결과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뉴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집권 직후부터.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저도 지금 요 근래 뭔지는 모르겠어요. 막 복합적인데 걱정돼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 강지우 기자랑도 맨날 자기 전에 야, 뭔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하기 30분 전에 여기 천이 이쁘게 흐르잖아요. 30분 산책하고 혹시 실수할까 봐. 예.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조금 마음이 아픈 거는 지금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는데 왜 이런 역할은 유시민 작가님이 계속 해야만 할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제 네.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한 2주일 유럽 다녀오는 동안에도 시끄러웠고 갔다 와서 이제 매불쇼 나가서 왔다 보니까 다 예측한 바와 같이 저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싫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하면 누구든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저는 해라 해. 제가 무슨 뭐 인기를 얻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표받아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말과 글로 세상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들이 저를 그렇게 욕한다고 해서 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타격받지 않으면, 제가 속상해하지 않으면, 우울해하지 않으면, 제가 막 분노하지 않으면 그거 저한테 타격 1도 없어요. 저는 분노하지도 않고 타격을 받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아요. 그냥 다 예측했던 일이고 예측했던 대로 가는구나. 이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고 이미 진행되어 오던 일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평의 무대가 뭐 제가 영역 척법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제 민주당 저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현실 정치로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빌드업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어떤 비평가와 어떤 네. 프로그램 진행자가 우연히 봤더니 누가 나한테 보내줘요 그런 걸 자꾸 막 실제 좋다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 좋아하면서 나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 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네.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도대체 이 세상에 그런 비평도 있어요? 누군가가 내 피셜을 막 하면 그게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심각한 얼굴로 빌드업이군요. 정치의 빌드업이군요. 이런. 무슨 빌드업을 해 내가 진짜. 참. 웃고 말죠. 근데 이게 제가 좀 옆에서 좀 찔리는 게 제 주변에서도 물어봐요. 정치하실 거냐고. 유시민 작가님 이렇게 된 거 복귀 안 하신대? 아니 어떤 분이 막 좋아하고 물어보더라고 정말이냐고 이러면서. 진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는 정치에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정치의 오답 노트를 정말 많이 작성하는 사람인데 오답 노트는 원래 남이 참고하라고 주는 거지. 그죠? 자기 그 오답 노트를 자기가 깨달았으면 자기 혼자 알고 말지 왜 그 노트 만들어서 남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면 실패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하는 거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래서 비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해주신 말씀 한번 잘 새겨보겠습니다. 또 원래 다음 질문이 제 개인 질문이었는데요. 이 다음 질문이 원래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걸까요?였거든요. 오케이. 100%. 100%. 네, 100%.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봐요.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그걸 전제로 권력을 쪼개고 제한하고 네. 서로 감시 견제하게 만들고 이게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도 나쁜 짓을 지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좋은 제도거든요. 민주주의 장점은 이걸로 해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사악한 자, 술주정뱅이, 사기꾼, 포악한 자가 최고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나쁜 짓, 포악한 짓을 마음껏 할 수는 없게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저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이거를 정화를 해야 된다.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선 비린내가 이상하게 약간 이상한데 그럴 때 상한 것 같아. 너 이 새끼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의 역사에 새겨진 얘기입니다. 예. 잠깐 그러면 이제 권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패하는 거는 이제 필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인간은 진보하지 않는데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진화하지 않았어요. 문명이 생긴 이래로. 그러나 인간의 행동 양식과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는 많이 변화해 왔거든요. 이거를 진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문명이 생겼을 무렵과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면 훨씬 덜 폭력적으로 됐어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폭력성 있잖아요. 독점욕, 지배욕구 이런 것들을 순화시켜 온 역사예요. 저는 그거를 진보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면 목 잘리던 세상에서 요즘도 뭐 참 목 자른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마는 그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 목이 잘리던 시대에서 지금은 권력자를 비판해도 괜찮은 시대까지 왔잖아요. 이게 인간과 인간 사회의 폭력성이 제어된 결과거든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보면 인간 개인의 내면 또는 종으로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 이것을 스스로 길들여가는 과정 그게 문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문명은 억압이죠. 그러네요. 예. 권력은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부패한다. 예. 그 이전에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군. 예, 그래서 권력 비판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라고. 윤석열 보세요. 입 틀막한 결과가 내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윤석열만의 개별적 특성이 아니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장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거나 잡아 죽이거나 이게 독재자죠. 네. 공론장이 살아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론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언론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언론이냐 그러면 뭐 나는 뭐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말했다는 미국의 어느 정치가의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을 굉장히 좋게 볼 때 그런 거고요. 이제 언론도 그것이 일종의 부당한 기득권이 돼버린 사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언론도 마찬가지로 정부처럼 견제받아야죠.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대호 씨 정신 차리고 시청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그러는데요. 말 좀 하라고 남겨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진행자가 출연자 말에 그렇게 극공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매서운 질문도 좀 해보려고 네. 지난번에 발언하신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걸 책을 한번 딱 읽고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서 그 마지막으로 한번 또 다루셨잖아요. 네.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걸 한번 이야기해봐야지 했는데 제가 본 책이랑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군주론이 이런 내용이구나 했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그 책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그 배경과 역사 왜 이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졌는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가감하기 좋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시청자분들과의 원래 오늘 소통 시간도 한번 하기로 했었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금 받았어요. 사전 질문지를 조금 시청자분들께 댓글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벌써 1000개가 넘는 그게 있어서 다는 못 다뤄도 한두 개씩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근데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질문 말고 응원할래요.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우리가 뭘 질문하고 싶은지 이미 다 아셔요.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많이들 남기셨고요. 자, 응원 글도 엄청 많습니다. 저희 20대 민주당 당원인데요. 유시민 작가님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오래오래 건강해서 활동해 주세요. 해서 열심히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도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유럽 도시기행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서점에 가서 유럽 도시기행 3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작가님 책을 바탕으로 여행 일정을 짜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좀 추천할 만한 장소들도 책에 잘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리스본에 가면 알파마 지구의 파두 레스토랑에 가서 꼭 저녁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라. 이런 거 있고요. 포르투에 가면 와인 페어링 오찬 또는 뭐 와이너리 투어가 끝나고 거기에 만찬이나 오찬을 붙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정말 술 맛을 잘 모르는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독서 부분인데요. 작가님, 책을 읽고 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책을 계속 이해될 때까지 다시 읽어야 될지 아니면 좀 넘어가면 좋을지 작가님에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 옛말에 이제 독서 백편의 자현이라 그래서 한문으로 같은 책을 한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이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100번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안 읽는 게 나아요. 예? 오. 100번을 읽어야 뜻이 나타나는 책은 잘못 쓴 책이에요. 책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대목은 이해가 되고 어떤 대목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해 안 되는 대목을 그 시점에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는 그 맥락이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면 그 이해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읽고 다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일 또 읽어봐야 제자리 뛰기만 하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원래부터 글을 잘못 쓴 글이었어. 그게 이해가 원래 안 되는 글도 있어요. 네. 보통 사람은. 근데 그런 경우에도 또 읽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제 코스모스 같은 두꺼운 책을 읽으면 다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그 책을 한 10번쯤 읽은 것 같은데 10번 읽어도 다 이해 안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건 저희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첫 번째 읽으면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욕심이에요. 아니 산에 한번 가가지고 바로 뭐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고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고 그러면 좋죠. 근데 단련이 된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만 올라가다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대청봉이나 뭐 천왕봉은 멀리서 감상하고 일단 다음 도전할 때 조금 더 올라가 보고 이런 거잖아요. 체력이 길러지면. 그래서 이해되는 데는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일독을 하고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과학책도 읽고 뭐도 읽고 뭐도 읽고 뭐 인문학책도 읽고 살아가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다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읽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던 대목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거나 또는 그때도 이해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이해하거나 그런 대목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만큼 발전한 거거든요. 체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면서 읽고 일단 덮어놓고 시간이 좀 가야 돼요. 좀 시간이 지나서 2회독. 그럼 또 한 1, 2년 지나서 3회독. 그러니까 저는 한 10번쯤 읽은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근데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든가 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든가 이런 책은 거의 한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읽어도 어려운 대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어요. 네. 어쩐지 제가 왜냐면 책을 읽다 계속 덮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를 그냥 뛰어넘으세요. 스킵해서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예 없다. 그러면 그 책은 버리세요. 본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시지프이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 읽어요. 그러면 책도 이제 다른 사람이 야 이거 고전이니까 이거 무조건 읽어라 하는 책 말고 나랑 또 잘 맞는 책이 또 따로 있네요. 당연하죠. 그럼 뭐. 아니 여자도 남자도 나한테 맞는 여자 남자가 있는데 책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건 뭐. 예. 그러면 마저 이어서 또
마저 이어서 질문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작가님, 건강하세요. 제발 건강하세요. 작가님 건강이 궁금해요. 잘 챙기고 계시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또 건강을 또 걱정하시고. 예. 건강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려고 노력하고요. 뭐 이제 되도록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딴 것보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소설 장면 중에 그 그리스인 졸업아 마지막 장면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그 주인공 화자가 이제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못 보잖아요. 나이가 들고 나서 연락을 받죠. 그 젊은 와이프한테서 그 어느 날 침상에서 일어나서 창가로 가서 창문틀을 잡고 서서 말처럼 소리를 지르다가 창틀 나무에 손톱을 박은 채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아, 저는 그 네. 마지막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음. 나도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 음. 그런 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갯바위에 서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를 삶의 마지막 시간에도 그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무릎 근육을 유지하는데 예. 좀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네. 무릎이 약하면 낚싯배에서 갯바위에 못 내리거든요. 아, 무릎 건강이 중요하시겠네요. 무릎 근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믿을 게 근육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작가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요.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작가님 말처럼 좀처럼 힘이 들질 않아요. 잠에 못 들기는 밤들이 길어집니다. 너무 속상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찌 해야 될까요? 사실 조금 질문이 조금 막연하긴 합니다만. 막연하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살아야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어려운 시기도. 네. 어려운 시기도 지나가고요. 좋은 시기도 또 지나가요. 좋은 시기도 영원하지 않고요. 좋지 않은 시기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삶은 그렇게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가 반복되거든요. 그럴 때 좋을 때는 이 좋은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고요. 나쁜 시기에는 이건 어쨌든 이러든 늦든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 시기를 견디는 게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 좋은 시기도 나쁜 시기도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좋은 시기인데 약간 이 좋은 시기가 일찍 끝나버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죠. 자기 자신이. 우리들 각자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각자가 정신을 차려서 뭘 하다 보면 자기가 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일들을 하다 보면 또 그게 모여져서 그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나온 질문입니다, 작가님. 그러면 작가님은 뭘로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작가님이 힘드시거나 지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그 일을 되도록 잊어버리려고 해요. 딴 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걸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속 끓여봐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하면 뭐라도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하는 거고요. 이 국면은 지금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거 잊어버리고 다른 거에 몰두해요. 뭐 책을 읽는다든가 낚시터에 간다든가 뭐 맛있는 걸 해서 먹는다든가 이러면 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그냥 지나가 있기도 해요. 어떡하겠어요. 그게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예. 그중에서 또 균형을 또 잡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막 그런 뭐가 잘 안 된다고 하고 네.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 어씨. 알았어.
밥이나 맛있는 거 먹지 뭐. 그렇게 예. 내일 생각하지 뭐. 내일 그렇게. 생각하지. 저도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한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낚시와 관련된 질문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유시민 작가님만의 낚시 팁이 혹시 있을까요? 제일 크게 잡은 물고기와 종류도 궁금해요라고 또 남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낚시 팁은 모르겠고요. 음. 이제 제가 붕어 낚시를 잘 다니는데 공기 좋고 물 깨끗하고 냄새 붕어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붕어 비린내만 아. 나지 다른 비린내 예, 비린내 예. 괜찮아요. 자연의 예. 냄새예요. 좀 붕어 비린내만 살짝 나지 그 다른 냄새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소양호 이런데 잘 가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오, 소양. 예, 그 이제 고기를 좀 잘 낚으면 더 좋고, 근데 진짜 그 소양호 같은 데는 지금 새벽에 아주 일어나 보면 몽환적이거든요. 이렇게 네. 물안개 지금 또 비 오는 계절이라서 위에서 구름 내려오고 아래에서 구름 만들어지고 이게 눈앞에 다 이렇게 구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밤에 낚시하다가 이렇게 이 랜턴 켜보면 빗방울은 아니고 습기가 이렇게 뭉쳐서 막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요. 정말 되게 황홀하거든요. 이 캠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게 제 이제 붕어 낚시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고, 뭐, 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고기 많이 낚았냐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물론 이제 어종이 크게 되는 어종이라야 되죠. 네. 길이로 치면 부시리 이런 거 한 90cm 되는 거 그런 거 낚은 적이 있고 메타급 한번 낚았고요. 네. 참돔은 이제 팔자 이렇게 80cm 넘는 것까지는 낚아봤어요. 근데 더 큰 거는 이 기술이 부족해갖고 제가 낚시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터뜨리죠. 낚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민물 낚시는 역시 그런 쾌적한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 맛이고요. 바다 낚시는 잡는 맛도 있지만 역시 이제 그 전처리 해서 피 뽑고 이렇게 비늘 치고 내장 뽑고 이렇게 해서 숙성지에 이렇게 해서 냉장해서 가져와서 집에서 숙성해서 이렇게 해 떠먹고 그런 재미가 또 있죠. 네. 강낚시, 바다낚시 둘 다 좋아하시는 거는? 강낚시는 잘 없죠 지금은 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나 댐 저수지. 이런 데 하거나 아니면 바다 낚시, 바다낚시. 배 낚시나 가끔 갯바위 낚시나 뭐 이런 거.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동인의 집 선생님께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작가님, 모든 방면에서 그럴 수 있어 하고 넓게 품어주시는 마인드와 또 아닌 건 아닌 거야 하는 이 보통 두 가지 기조가 명확하신 것 같아 보여요. 혹시 그 기준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그럴 수 있어라는 거는 일단은 어떤 대상을 이해해 보는 거죠.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없는 일은 없거든요. 윤석열 씨조차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내란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으면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부터는 그러면 안 되지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부터는. 예. 그거는 각자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선이 때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야, 우리가 언제 유시민을 비판해 봤냐. 그 성역이었는데 이제 비판 받으니까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적인 적이 없어요. 저만큼 미디어에서 욕 많이 먹으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언론의 비난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비난받고 있고요. 근데 저보고 무슨 비판의 성역이라고 유시민이 신이냐, 유시민이 성역이었는데 제가 신이었던 적도 없고 성역이었던 적도 없어요. 저만큼 많이 모욕당하고 비난받은 사람 공적 활동 때문에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던데
객관적 사실을 알고 싶으면 제 이름으로 언론 기사 검색을 한번 해봐요. 포털에서. 100개가 있으면 99개가 다 욕하는 거예요. 저를. 무슨 죄가 성역이고 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하다 이해하지?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되지라는 선이 있는데 요즘 이제 비평가들은 보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누군가 다투고 있을 때 어느 쪽을 편들 수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번에는 A하고 B가 다투고 있는데 B가 잘못했네. 전적으로. 또는 A가 더 많이 잘못했네. 이런 판단이 나올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걸 말하면 돼요.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쪽을 편든 거지만 그 편들게 된 과정이 이해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느 쪽을. 오로지 편들기 위해서 A를 편들기 위해서 B를 비난하고 B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싸잡아서 비난하고 비평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용역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어떤 용역을 받았냐 그거는 아주 다양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촉법 비평가 평론가 이것 때문에 또 말이 있는데 제가 그 개념 규정을 했잖아요. 다스베이다에서 평론가에게 요구되는 지적 엄정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람. 비평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비평 활동을 하는 사람의 모든 논리와 주장의 수준을 보아할 때 또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볼 때 이 사람에게 비평가가 그러면 돼? 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그런 사람을 면책된다는 의미에서 촉법평론가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네. 근데 왜 자기들이 뭐 내가 용역이냐 내가 촉법이냐라고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만이지 자기가. 내가 개념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와 B가 다툴 때 오늘 A, B, C가 경쟁할 때 A나 B나 C를 편드는 또는 A나 B나 C 중에 누군가를 배척하는 건 자연스럽고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비평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일단 용역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여서 저는 누가 그렇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용역의 기준, 촉법의 기준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비평가들도 비평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평론가들은 타인을 어떤 사건을 비평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평가받는다고요.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을 안 하셔서 그런지 들으면서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